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이 됐는데 뭐 또 의미 있는 건 이제 상반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저희가 잘 대응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뭐 돌아보면 6월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승도 많이 나왔고 관련된 뭐 정책 테마주나 정책 수혜주들도 너무 많았고 상승률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지난주부터 일정 부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나쁘다거나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거나 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상반기 잘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 포트를 잘 꾸려야 되는데 뭐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정책 테마, 수혜 관련된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도니까 이거 타이밍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저희가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증권사 사이드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 뭐 단기 조정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의 강세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 장세를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데 주도 업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이익 사이클에서 선두를 달릴 그런 업종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잘 뛰어넘는 하반기 초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뭐 하반기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저희가 금요일 날 당장 봐야 되고요. 상법 개정안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금요일에 뭐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또 시장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미묘하게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벤트 장세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었고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정책주 중심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짧게는 7월 그리고 길게는 하반기까지는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받아가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주입니다. 말 그대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입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30만 원대를 넘보고 있는데요.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함께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자체가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앞에 이 다음 분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는 좀 싸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DS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지금 시장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가 좀 전반적으로 빠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월 한 달 동안에는 시가총액 5위권을 간간히 또 유지를 해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5위권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장에서 4.7%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임명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두산 계열사들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이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정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는데요. KB금융 1.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4%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3%대 상승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금융주의 역할보다는 성장주의 역할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옵니다. 3.5%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SK스퀘어가 오늘 시장에서 4.7%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SK스퀘어의 주가 탄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이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SK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2%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강력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시장에선 거의 움직임 없습니다.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 계열사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 카카오는 1%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구간에서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코스닥 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더 많네요. 하락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급등락이 오늘 좀 강력하게 나오는 시장인데요. 알테오젠 1%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이 오늘 10%대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에 펩트론이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를 분명히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펩트론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펩트론이 이렇게 6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공시를 내지 않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크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1.7%대 하락세, 에이벨바이오 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원텍도 3%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간 전략을 내놓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봤더니 원텍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그러한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원텍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함께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메디톡스 2.4%대, 바이넥스가 오늘 3.4%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장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의 10%의 규모에 해당하는 제약을 납품하게 됐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단에서는 약간 좀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TCK 2%, 파크 시스템스 2.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3,0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0.8%의 상승세. 다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투자 심리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 SK하이닉스 1% 강세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좀 강력하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1% 이상의 하락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약보합권 7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좀 수급이 엇갈립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넘게 팔아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쌍끌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결국에 부진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만이 현재 코스닥 내에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시장은 지난주 후반쯤부터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현물은 좀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새로운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이나 뭐 이슈로 따져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많이 좀 몰리셨을 텐데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스테이블 코인. 지난주나 지지난주 6월 이제 중하순부터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급도 많이 쏠린 상황이었고요. 증시도 물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일순간에 좀 쏟아지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주말 사이에는 LG CNS, 오늘은 LG CNS가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한국은행에서 주말 사이에 이제 이 CBDC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CBDC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LG CNS와 연관이 되냐면 이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LG CNS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LG CNS에 대한 오늘 실망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이 오히려 조정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것인지 이 여부를 잘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관련해서 또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또 새롭게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 김정은과 그동안 잘 지내왔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다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미국과 연관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가스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통상교섭본부장,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가스관,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서 언급이 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개발 관련해서 참여를 해줄 것을 조금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우리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동양철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 전선 계속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앞으로의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계속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도 지난주에는 원전 해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전 관련해서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마케팅 부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정부도 원전 드라이브를 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도 뭐 지난주와 뭐 연관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조선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도 오늘 좋은데 화장품주는 뭐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여전히 좋다라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실리콘2라든지 관련해서 지난주도 화장품주들이 좋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주에 올랐던 원전 해체 관련주는 조정받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원전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 미국에서 또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거나 빨리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7월이 되고 하반기가 들어서는데 7월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치르고 우리가 좀 관세와 관련해서 좀 잊고 있었는데 이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운명의 7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의 감세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상호관세 유예 7월 8일에 종료가 됩니다. 7월 8일에 과연 트럼프가 또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연장해 줄 것인지 이걸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역 상대국에 일제히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인데 전부 다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괄적으로 7월 8일에 관세 사원 다 보낼 것이다. 거기에 아마 상대국들이 책정되는 그런 관세가 아마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나라별로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뭐 25에서 50% 또는 10%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뭐 25, 35, 50 아니면 뭐 관세가 줄어드는 데는 10 이런 식으로 딱딱딱 책정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민이 되죠. 25, 그 기존처럼 25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협상이 조금 진전되면서 10%로 낮춰지게 될 것인지 이건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동차도 좀 부담을 받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차를
주가를 많이 사주지 않는데 왜 일본은 미국에다가 또 수출 많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부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오늘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관세 협상은 이제 다음 주에 7월 8일까지 계속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보면은 두 종목의 주가의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였고 매수 리포트 목표 주가 7만 1,000원짜리를 냈습니다. 이 증권사의 리포트 그 분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초점이 맞추고 있는데 전 사업부 의 그 부분별 실적은 저점을 지날 것이다라고 그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현대차 증권에서는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DDR5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희망찬 부분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줄 것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HBM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중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지만 왜 목표 주가를 상향했나라고 보니까 2분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저점 치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흔들리지만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체적인 시각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사실 큰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저런 분석이 나올 만하죠. 이런 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니까 38만 원치가 나왔습니다. D램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 자꾸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삼성전자보다 훨씬 우월한 입지를 유지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5세대 제품입니다. HBM3E 이쪽의 출하량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9만 원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현재가의 흐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서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꽤 클 겁니다. 내수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관세 이슈 때문에 수출도 타격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참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을 또 공략하려고 하는 이런 방패막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달부터 넥소 같은 수소차, 중고차에서 판매 시작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잘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20만 원 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오늘 2.6% 빠지거든요. 현대제철은 2분기 실적 이후에 실적은 개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발 공급 과잉의 해소 일부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현대제철이 주가 반등 시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다? 역시나 그 밸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하반기에 있다고 하니 이제 하반기 시작됐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 IRA 법안 그런 위축 소식 때문에 오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살리기 위한 강구 방안을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등 타이밍 또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대표 업종의 그런 종목들 좀 봤고요. 뭘 봐야 할지 또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그 관세 문제가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면 한번 돌아볼 건 왜 트럼프가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관세 문제를 꺼내갖고 전 세계적으로 분란을 만드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1기 때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한번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방정부의 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25%, 그다음에 일본에게는 24%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을 선정하는 그 무역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1%를 더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더 구매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겁니다. 한미 FTA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이러한 미국이 관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우리 투자자들은
관세에서 미국 관세에서 자유스러운 미국 시장이 아닌 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이죠. 방산은 미국에다가 무기를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나라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방산주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 방산주들이 오전 상반기 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2단계 2차 수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수출 물량이 원래 60억 달러 예상했는데 67억 달러까지도 협상 과정에서 늘었고 그리고 또 폴란드에 있는 국영기업이 자신들이 수입해서 이걸 CKD나 SKD 형태로 수입해서 이걸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권 지역에 자기들이 재수출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걸 현대로템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자신들 마진을 더 달라는 것이죠. 이 1% 싸움, 그 마진 1%를 더 주고 말고의 이 싸움을 지금 몇 개월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7월 달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 폴란드의 국영기업도 현지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이 K2 흑표, PL 그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 현대로템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도 한 단계 매출액에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이런 현대로템도 2단계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현대로템은 철도 쪽에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히려 방산주를 좀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저희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또 이 청와대 이 대통령실에서 장관 임명 인사가 또 발표가 됐죠. 자, 여기에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에도 역시 기업인 출신의 인사가 장관에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네이버 출신의 인사들, 그다음 LG 출신의 인사들이 장관과 대통령실에 임명된 이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산 출신의 인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바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된 것인데요. 자, 이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뭐 행시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이런 공직을 거쳐서 2018년에 두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마케팅 총괄 사장을 역임한 인물인데요. 자, 과거에 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할 때 원팀, 코리아 원팀 우리 구성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나라의 원전 수주를 위한 사업도 이 김정관 지명자가 주도적으로 주도를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이 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전 관련주 아니면 두산 그룹주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과거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경험을 했잖아요. 오늘도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두산 지주사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두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해석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두산에 대한 원전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역시 원전과 친환경을 섞는 에너지 믹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은 원전주들도 잘 가고 있지만 두산 그룹주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두산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두산 그룹주가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유인즉슨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캠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65만 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81만 원짜리 매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여기 자회사 잘 아시겠지만 원전 그리고 로봇 이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런 흐름들 나왔고 한술 더 떠서 IB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85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쪽에 왜 전자 그 산업 섹터라고 해서 부품 소재 이쪽의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 자체적으로 AI 활용 가능성 이 부분의 성장 모멘텀을 때려주다 보니까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IBK 투자증권에서 더 있었다라는 점, 85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0.7% 상승세는 유지하고 또 52주 신고가 찍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 주가 8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뭐 그 위로 치솟았기도 했었죠. 현재 한 68,400원 선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워낙 대형 원전이나 SMR 개발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대형 원전이나 SMR 그리고 가스터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런 부분이 30년까지 매출 비중 90%를 넘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나 봐요. 증권사에서는 수주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4% 가까운 상승세로 68,400원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두산 바켓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0.68%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상법 개정 이슈 굉장히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그 이슈, 그 이슈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긍정적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반등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흐름과 더불어서요. 두산 로보틱스도 긍정적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협동 로봇이 주안점인데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면 AI를 요즘엔 다 AI니까요. 지능형 로봇 이런 부분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더라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최근 수주한 연료전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맡아서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2.4% 상승하면서 23,150원인데 두산그룹주 대부분 목표주가 상향한 흐름들이 증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봐야 될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예전에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오비맥주라고 그 회사가 주력 회사였는데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한국중공업을 인수해서 이제 두산 에너비티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비재 중심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중구장대한 이런 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두산그룹은 이게 100년 된 회사라 그런지 이걸 해냈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고요. 그리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오너, 박씨 일가가 오너로서 뭐 경영을 하기도 했지만 전문 경영인들을 외부에서 많이 데려왔습니다. 뭐 재무 쪽에서는 산업은행 분들도 많이 모셔왔고, 그다음에 뭐 다른 기업에서 뭐 재계 또 이제 정계에서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에 있는 검증된 인분들을 많이 모셔왔고 그래서 이 계열사별로 나름대로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 1분기 뭐 실적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전이 주력 사업인데 이 두산 에너비티의 주력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울 원전 3호와 4호 주기기 계약을 했죠. 그리고 그게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코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체코도 이제 조만간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면을 보시게 되면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국은 그런 실적이 두산 지주회사를 모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비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는 지금 원전 중에서도 SMR이라는 부분이 또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SMR도 본격적으로 미국이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수혜를 얻고요. 그 미국의 그 SMR 업체에 지분 투자도 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비티는 지난번에 5만 원 넘을 때부터 아직도 싸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쌉니다. 왜냐하면 흑자로 전환된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진짜로 미래 가치를 뭐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밀어볼 때는 결국은 오버슈팅이 나오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가 싸 보인다는 겁니다. 두산 그룹 중에 두산 에너비티를 관심권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두산그룹주 중엔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고다라는 평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을 어느 정도,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나니까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왔기 때문에 조만간 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이스라엘의 휴전에 대한 어쨌든 뭐 이란 쪽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으로 해결을 하긴 한 거지만 이렇게 휴전을 시키고 나서 자신감이 좀 붙은 것인지 미국에서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북미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데 세계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했다라는 면에서 우리에게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도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것들이 만약에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테마를 한번 받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이 테마나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 이것에 대한 북한이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기자들도 이것을 물어보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추이는 좀 지켜보면서 과연 대화 채널이 열리게 될지,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남북경협주 오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반등하네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좋은 사람들. 과거 개성공단 입주 이력이 있죠. 오늘 5%대 반등하면서 1,588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금강산 관광특구의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했던 이력이 있던 아난티 1.5% 반등을 하면서 10,000원 위에서 반등 여력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이거는 국내 시장의 엘리베이터 점유율 40% 이상을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 그렇고 85,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아티아이는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입니다. 1% 상승. 비추로테크 전력 설비 쪽입니다. 0.7%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이 신정부에 어디까지 미칠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 뭘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이제 이 남북 경협주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뭐 편지를 보낸다든가 뭐 전화 통화를 했다든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화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몸값을 비싸게 받아서 대화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구애를 그냥 들은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예전 개성공단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광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이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리조트뿐만 아니라 호텔 그리고 특히나 골프장이 대단히 큰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난티는 이 금강산 개발이 시작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고 가장 먼저 남북경협 중에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남북 경협주 큰 틀에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투자 전략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파트너님 어떤 전략 또 어떤 종목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시장이 AI 시대입니다. AI 관련돼서 좀 종목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내수 쪽에서 네이버 같은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본다면 AI 관련된 에너지원을 연결시켜주는 전력기기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전력기기 쪽 중에 상반기 중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죠. 그만큼 현대일렉트릭은 실적도 좋고 또 이 회사의 그런 실적 호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도 유럽 쪽 시장이 새로 열립니다. 유럽 쪽 시장에서 공략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HD일렉트릭을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아직도 먹을 게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AI 우등생, AI 열등생으로 확연히 갈립니다. 여러분은 AI 우등생이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상황 알아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G CNS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외에서 컨설팅, 구축,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클라우드 AI 매출은 3조 3,5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했다. LG CNS는 1992년 국내 최초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 이래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상암 IT 센터, 가산 센터와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며 데이터 센터 사업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LG CNS가 소유,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4곳은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액침 냉각과 디지털 트윈 등 AI 데이터 센터 핵심 기술을 강화하며 통합형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와 AI 솔루션을 융합하고 있다. LG CNS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이며 원 LG 솔루션으로 각사의 역할을 분담했다. CNS는 향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으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으며 국정원과 기조실장 인선도 함께 이뤄졌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을,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본국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하며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해가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 코스피는 0.8% 상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3% 넘게 상승 탄력이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네요. 삼성전자는 지금 0.8% 하락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돌아서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쪽은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 출발을 하면서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약보합권 정도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크게 움직임은 없는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일본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좋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1.6%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보다 일본 쪽에 주가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은 라메디텍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라메디텍이 이제 상장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뭐 주가가 최근에는 큰 이슈들도 없고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근데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 전체 이제 절대적인 이제 매출 수치는 네. 아직은 이제 낮은 편이지만 이제 그 성장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메디텍은 국내 최초로 바늘이 없는 체열 기기를 이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이제 체열을 하면 당연히 바늘을 떠올리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피부에 미세한 홀을 뚫어서 여기로 체혈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늘 주사침에 따른 2차 감염 피해 우려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이저로 이제 미세하게 이제 홀을 만들면 그 홀 부분이 조금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네네. 텐데 그 자연 피부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홀을 이렇게 매워져요.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빛이랑 다르게 직진성이 강하고 또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장이 일정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손상이 거의 없는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통증도 좀 적은 거예요? 네, 통증은 제가 직접 체열을 해봤는데요. 그래요? 네, 통증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거의 없나요?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 찌르고 난 다음에 찔렀나요? 라고 다시 물어볼 정도로 네,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체열하는데 어쨌든 바늘 우리가 어쨌든 뭐 순간이긴 하지만 따끔하잖아요. 그게 또 그걸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다 보면은 체열을 많이 하셔야 되는 뭐 당뇨 네. 있으신 분들은 라메디텍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실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네, 상용화가 이미 된 상황인데요. 네. 당뇨 환자처럼 이제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열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 레이저 의료기기를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바늘로 계속 여러 부위를 한 곳을 찌르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라메디텍 제품은 굳은 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용화는 이미 된 상태고 네네. 이제 국내 식약처 이제 허가를 포함해서 미국 식품의약품 FDA, 유럽 CE 인증을 다 받아서 30여 개국에서 지금 인증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네요. 네. 자, 그런데 뭐 또 최근에 어쨌든 이 라메디텍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해주신 이 체열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어쨌든 또 미용 쪽으로도 최근에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미용기기, 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네. 라메디텍도 이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레이저 이제 기기를 활용한 미용 기기 시장에 이제 진출을 최근에 했습니다. 사실 그 대표님과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 바늘 없는 체혈기가 이제 가족 중에
이 당뇨 환자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라메디텍 대표의 가족분이 당뇨에 있어서. 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났더니 네. 그 이제 제품에 워낙 정성을 많이 쏟다 보니까 원가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팔아도 남는 게 많이 없었던 아, 거죠. 이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 좀 사업을 이제 수익화를 좀 높여보자 네네. 이렇게 해서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하고요. 이제 요즘 집에서 이제 스스로 피부 관리하는 홈케어 제품들 APR 같은 네네네. 제품들이 되게 그쵸. 인기고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사시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과 대여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러면 라메디텍의 대표도 인정은 한 거네요. 체열 기기보다 더 많이 남는 건 결국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라메디텍 네. 쪽은? 네. 이 라메디텍의 미용기기 브랜드 이름이 퓨라셀이고요. 그 퓨라셀? 혹시 프락셀 들어보셨나요? 네. 이름을 들어봤어요.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그 원리다라는 점에서 이제 퓨라셀. 퓨라셀이고 그 밑으로 이제 개인이 쓸 수 있는 제품, 에스테틱 샵에서 쓸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실제 최근 분기 보고서 보니까 퓨라셀 관련 매출이 2023년 1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54억 원으로 크게 오, 늘었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오. 계속 성장을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전문가용 복합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 이거는 에스테틱 샵에서 쓰는 건데 네네. 퓨라셀 MX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3월 출시 이후에 국내 1,000곳이 넘는 한의원이랑 에스테틱 샵에 납품이 오, 됐고 네. 이 매출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8%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집에서 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용기기는 네. 퓨라셀 미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 제품 또한 1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오, 증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퓨라셀이랑 레이저 체열기기, 기존의 제품 등을 포함해서 네. 전체 예상 매출이 1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퓨라셀 미인이라는 제품을 또 신제품을 런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홈쇼핑을 통해 처음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뭐 상당히 좋았다. 이런 후문을 들었고요. 이 퓨라셀 미인은 저희 그 다이슨 같은 네네. 헤어 드라이기도 위에 헤드만 바꿔서 여러 개 사용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 10가지 제품을 그 헤드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 이번에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에 거를 교체해가지고 네. 뭐 바르거나 네, 아니면 뭐 쿨링도 하고. 네, 쿨링을 하거나 아니면 네. 마사지랑 뭐 이런 식으로 위에 걸 바꿔 껴서 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이 제품도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런 오.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숫자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뭐 라메디텍 자체가 큰 회사가 아니고 매출 규모가 네. 큰 회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는 네. 판매나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뭐 체열 기기 레이저를 통해서 어쨌든 뭐 체열을 하는 기술을 네. 원래는 시작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피부 미용 기기도 결국에 이 레이저 기술을 확장해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피부 미용 기기도 이 레이저,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이 퓨라셀을 런칭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 기반을 이루는 게 이제 레이저를 초소형화한 네. 기술이 이제 바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는요, 그 파장을 만들 때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적지 않은 크기의 그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네. 이 회사는 이 레이저를 초소형 장비로도 파장을 만들 수 있는 오.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용기기로도 이제 진출이 가능하고 홈케어 제품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막 옆에 이렇게 부속 기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 조그만 기계 자체에서도 이 레이저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더 잘 팔리고 부각이 많이 되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라메디텍 대표가 체열기는 사실 크게 남는 게 없다.
라고 한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이제 라메디텍은 이쪽 피부 미용 쪽으로 더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의 체열기 시장은 사업에서는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뭐 네. 이런 건 아닌가? 이제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미용기기 브랜드를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한편 이제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시장은 네. DDS라고 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90조 원 규모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은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약물을 몸속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속도로 이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포함해서 이제 약물의 복용 편의성을 늘리고 약물의 지속 가능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네.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산업적 수요도 많고 또 새로운 특허를 이제 여기서 만들게 되면 약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 특허 기간도 이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좀 각광을 받는 분야인데 라메디텍은 이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회사가 좀 불뚝 서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허혈괴사증이라고 네네. 그 하반신 그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 시험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로 약물을 뭔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뭐 인슐린 치매 약물, 백신과 같은 경피에 주입하는 약물들을 레이저로 전달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라메디텍은 결국에는 지금 체열기 관련해서 시장으로 시작했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약물 전달 시스템 DDS 시장 요거를 이제 개척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겠네요. 요 세 가지가 잘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라메디텍을 앞으로도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주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한번 같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라메디텍은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고 자, 이번에는 HLB도 좀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HLB는 아직도 얼마 전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관한 신약 심사 FDA 쪽에 세 번째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뭔가 뚜렷한 뉴스들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세 번째 어떻게 되고 신청을 5월 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식 블로그를 보니까 그 이달 19일 날 네. FDA에다가 타입 A 미팅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19일에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9일에. 네. 예. 이제 타입 A 미팅이라는 거는요, 지난번에 보안 요구 서한이나 CRL이라고 불리는 네. 보안 요구 서한을 FDA로부터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품목 허가 이제 심사가 중단이 됐을 때 이제 FDA랑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찾아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미팅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입 A, B, C 미팅까지 있는데요. 네. 그 A가 가장 긴급에 속하는 그 미팅 방식입니다. 네. 뭔가 긴급한 미팅을 할 게 있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미팅 없이도 그냥 세 번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걸 신청을 안 하고 왜 지금 이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팅을 따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네. HLB에 밝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입장을 이제 뒤집은 거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게요.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신약 허가 과정에서 이제 아주 작은 변수들까지 차단을 하려는 거다 이런 시장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관계자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은 네네. 이제 4월에 FDA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이 충분하다고 원래 판단을 했는데 이제 CMC 팀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최종 허가를 좀 받기 위해서 이번 미팅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신중하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좀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래 5월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걱정스러운 건, 이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재무나 뭐 적자 폭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품목 허가를 이제 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네네. 이유들이 이제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이어서 HLB는 올해도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681억 원에 영업 손실 1,185억 원, 단기 그렇죠. 순손실은 네. 1,000억 원을 넘겼거든요.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 287억 원, 단기 순손실 689억 원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금 비율을 보면은 한 58%, 부채 비율 36%로 업계 평균을 보면은 좀 양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 몇 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팔아서 좀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그러니까요.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네. 이제 명확한 지금 캐시카우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또 부담스러운 건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것도 네. 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복된 자금 조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4,659억 원, 4,700억 원 가량 외부 조달을 하는 상태고요. 네. 뭐 다양하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상증자, 뭐 계속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됐고 네. 이제 장기, 단기 차입금도 있습니다. 2023년에 차입금이 51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92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랑 투자 활동에서 이제 현금이 계속 유출이 되니까 이걸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서 메우는 그러니까 막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은 가남 신약의 빠른 신청이다. 이렇게 HLB가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네. 주주분들도 언제 허가를 빨리 신청할 것이냐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 결과물을 내야 HLB도 지금 뭐 재무적인 상황이든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건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근데 또 계열사들도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HLB 테라퓨틱스라고 이제 주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개발 중이던 치료제가 유럽에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1차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도 아마 하락세일 것 같은데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로 신경 영양성 각막염이라는 거는 이제 희귀 질환에 속하는데 눈 신경의 감각 신경 기능이 손상돼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뭐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거나 뭐 이런 경우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난 24일 날 공식 블로그에다가 HLB 테라퓨틱스가 미국 자회사가 개발 중이던 이 치료제가 1차 평가 지표를 충족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걸 그렇다고 바로 중단을 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이런 기술 이전 협상은 뭐 미국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완전히 이게 1차 지표를 충족 못했다고 해서 완전 끝난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지난주에 하한가 한번 맞고 그 뒤로도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0.84% HLB 테라퓨틱스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HLB 그룹주들은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 나와야 뭔가 반절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네요.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아마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계속 추후에 어떤 또 중요한 이슈 있으면 또 석재원 기자께서 한번 체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자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스닥 S&P 500 역사상 신고가 돌파, 트럼프 감세 법안 관세 전쟁 결과 도출 임박, 대한민국 코스피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5위 등극, NC소프트 리니지 M 중국 파노발급 급등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역사상 최고가를 썼네요. 지금 이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선호하는 이유가 벌써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언젠가 기다리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순간 물리더라도 그냥 그 일반 미국인들처럼 꾸준히 그냥 적립식으로만 투자를 하여도 결국에는 평균치 이상을 금방 회복한다. 그렇죠? 미국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아는 것만 해도 9.11 테러, 뭐 서프라임, 뭐 코로나, 뭐 최근에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하여 이런 별일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주가는 항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다. 자, 지금도 나스닥과 S&P 500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렸고요.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따라가겠죠. 뭐 완전히 틀린 지수들도 아니고 결국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가 이제 간밤에는 지난주에는 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우가 산정 방식이 약간 좀 다른 3대 지수랑 틀리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그 가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다우도 결국에는 4대 지수 함께 방향성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45,000을 앞두고 있죠. 2024년도 12월 달에 45,073. 다우도 곧 신고가 돌파가 눈앞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외치던 주식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지 마라. 결국에 뭐 트럼프가 이제 주식의 대가까지 이제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30의 가장 상승률 높은 종목은 자, 오랜만에 이제 나이키가 15% 급등을 했네요.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았지만 참 이것도 희한하죠. 실적이 좋게 나와도 피크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그냥 하락을 주어지고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이제 그게 최악의 실적이고 바닥을 찍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이키처럼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주식시장은 미래를 앞다보고 향후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최악이죠. 뭐 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옛날에 그런 혁신이 어디 갔냐.
왜 지금은 혁신 안 하고 안주하다가 저렇게 추격을 허용했냐. 뭐 변화가 없다,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얘기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나이키가 요즘에 그 주가가 워낙에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조금 탈출에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나. 뭐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욱더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이키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우존스 30에서는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텔처럼 쫓겨나진 않았어요. 자, 2등은 보잉입니다. 보잉도 6% 가까이 급등했는데 보잉이 이번에 벙커버스터를 개발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저기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했죠. 뭐 그거 말고도 전에 계속 민간 항공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고가 나면 보잉.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프랑스 에어버스 아니면 미국 보잉이에요. 사실 이게 비행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자동차 사고만큼. 근데 나면은 엄청나게 크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니까. 프랑스 회사 아니면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보잉 회사가 사고가 나면 보잉 회사가 걸릴 확률이 50%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잦은 것도 사실이에요. 잦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방산 쪽에선 계속 좋은 소식. 그렇죠. F-47의 개발회사로 꼽히고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번 위력이 실감이 사람들이 실감을 했고 그다음에 보잉 이제 민간 쪽에서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0.52%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요. 2273, 장중에는 2311.51. 역사상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구간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갈지. 다음 마디지수 때는 이제 2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단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 그때 저점 찍었던 게 14,784.03입니다. 자, 그때 14,000대에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미국 시장에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저점이었구나. 그냥 손이 나가셨던 분은 나스닥 지수상으로만 해도 6,000포인트를 드셨습니다. 대단하죠. 3개월 만에. 자, 어쨌든 신고가를 써버렸고요. 이러면 이제 트럼프는 점점 더 떵떵거리겠습니다. 이제. 자, 나스닥 100에서 ARM 홀딩스가 지금 4.62%로 급등했고요. 자, ARM 홀딩스를 지금 인수한 소프트뱅크, 이따가 일본 증시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냥 자웅동체입니다. ARM 홀딩스가 소프트뱅크 지금 산하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통신회사로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NTT 도코모랑 다 완전 다르게 움직여요. 이따 확인해 보시고 알파벳 클래스 A, 알파벳 구글이 2.88 올랐습니다. 아마존, 길리어드 사이언스, 펩시코 아주 골고루 있네요. 그렇죠? BT, IT 그리고 펩시코 같은 음료 회사까지 골고루 올랐습니다. 자, S&P 500도 6,187.68이라는 장중의 최고가. 이게 역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개월 전에 정말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다면은 그때 4,835.04였거든요. 이것도 거의 뭐 대충 2,000포인트가 그 4월달 저점으로부터 상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S&P 500 역시 3대 장들이 있죠. 자, 엔비디아가 다시 1위로 올라서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제 힘을 잃은 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좀 마이너스고 지금 마이너스가 큰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큰 게 테슬라인데 0.66. 뭐 1%도 되지 않는 하락률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0.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가장 강했는데 지금 지난주 마지막 날 밤에는 0.06으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달로 보면은 상당히 강했죠. 6월 달 이제 그 하루 거래일 남았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17.45. 거의 20%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수죠. 종목이 아니라. 지수인데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5,900대가 최고가거든요. 역사상 최고가에 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ARM 홀딩스가 있죠. 나스닥에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에도 속한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TSMC가 있습니다. 2.04. 이것도 한번 항상 비교해 봐야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과 대만 본토에 있는 TSMC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지만 시장이 달라서 조금 다른 상승률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열린 대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1.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곧 대만 증시가 나오죠, 바로. 자, 니케이를 보면 1.60. 오늘은 니케이가 가장 많이 오르네. 니케이가 요즘에 엄청 좋네요. 3일 동안 지금 불기둥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인 39,000을 돌파하자 바로 그냥 4만을 돌파해버리는 자, 이 세계 증시가 다 중요한 마디지수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3,000이라는 마디지수대, 니케이는 4만이라는 마디지수대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대만은 22,000대를 돌파했고요. 지금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 이 지금 아시아 증시로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본 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0.00인데 자, 역시 맞죠. 자, 20위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봐봐요. 소프트뱅크 그룹 5% 가까이 급등하죠.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지금 어제 간밤에 ARM 홀딩스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룹이 ARM 홀딩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14위에 NTT 도코모를 보세요. 1.26밖에 안 오르죠. 이 차이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통신 회사로 분류 당연히 돼 있죠. 미국의 일본에서 통신사 쓰시는 분들이 NTT 도코모 아니면 소프트뱅크 가입을 하겠죠. 근데 소프트뱅크 그룹은 좀 다른 류죠. 왜냐하면 이 손정희 회장님이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이제 투자은행식으로 운영을 해버리다 보니까 특히 ARM 홀딩스의 지분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ARM 홀딩스가 급등하면 소프트뱅크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ARM 홀딩스의 어떤 그 분신 같은 존재.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급등하면서 일본 니케이 증시를 급등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대만 증시 보겠습니다. 대만도 지금 오르고 있었죠. 대만이 0.5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네요. 지금 니케이보다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자, 바로 이 차이죠. 아까 미국 증시에서 TSMC ADR이 2%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대만 본토에서는 TSMC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ADR만큼 TSMC가 본토에서 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죠. 지금 대만은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분 좋죠,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 3,100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0.90, 코스닥 0.34 오르고요. 최근에는 코스피 형님이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마디지수세 3,000, 3,100을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은 조금 지금 체력이 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형님이 먼저 치고 간 다음에 그 코스닥이 이제 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자, 수급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6월 25일부터 보면은 2,480억, 7,000억, 8,970억, 오늘도 2,100억을 벌써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조금 단기 차익 실현을 3,100선부터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매수세가 잠잠해진 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지금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완전히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매수로 전환되거나 이 매도세만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3,100선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목에도 있었지만 오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 5위를 차지했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의아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완전히 바짝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5위 자리라는 게 원래 이전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산업에 있던 대표주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네카오라는 회사들이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한번 탈환했었고, 근데 현대차, 기아, 네카오가 한 번에 몰락했었죠. 그 자리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내 힘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원자력의 대부 두산에너빌리티가 미친 듯한 상승률 올라오더니 5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계속 강조했잖아요. 토론에서 여러 번 다 보셨죠. 아리백 강조하면서 이미 그거는 이전 토론회긴 하지만 아리백을 이전 토론회에서도 강조했고 이번에도 녹색 성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서 태양광 풍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원자력을 조금 밀어내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좀 중시하려는 이런 거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정권에서 오히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허를 찌르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를 뚝심 있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물론 지금 5위에서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까지인데 여기까지 정말 따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5위에서 10위는
마치 프로야구 경기처럼 하루에도 바뀔 수 있는 순위예요. 이게 사실 근데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서로 가야지 주가를 밀어붙이는 힘이 강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7종목이 너무 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확실한 7종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체제로 서로가 공백을 메꿔주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지금 아주 좋아 보인다는 거. 그래서 5위 자리가 계속 얼굴이 바뀌더라도 3,100, 3,200 이 지수 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파마리서치가 와 대단하네요. 오늘 사상 최고로 무려 50만 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합니다, 지금. 자, 파마리서치가 계속 잘 나가다가 인적 분할에서 조금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것까지 흡수시키고 50만 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정말 리쥬란 힐러 이게 처음에 입소문이 날 때 이게 이 정도까지 갈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나오죠. 너 리쥬란 맞았어? 피부가 왜 이렇게 탱탱해? 그러니까 이게 리쥬란 힐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휴지하면 크리넥스라는 게 원래 상표명이었는데 야 크리넥스 갖고 와. 그게 미용 티슈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리쥬란 힐러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굳이 뭐 연어 정액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그게 리쥬란 힐러다. 이게 아니라 너 얼굴 이뻐지는데 뭐 맞으래? 얼굴 이뻐지는 주사 리쥬란 힐러야. 아마 이렇게 지금 각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단합니다. 자, 휴젤도 지금 40만 원 가까이 밀어붙이면서 6272가 파마리서치 휴젤이거든요. 이 정말 강한 흐름들, 이 의료기기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리콘2가 11.47% 급등하는 모습. 자, 계속해서 이 K 인디 브랜드들의 이 뒷받침을 해주는 실리콘2의 분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보겠습니다. 정유 섹터인데 정말 의외죠. SK 이노베이션이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 지금 장면인데요. 지금 유가가 뭐 급등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설이 있었을 때 그때 국회에서는 의결이 됐고 하메네이가 최종 승인을 안 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휴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유주가 오를 건덕지가 떨어졌는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합니다. 물론 자회사 SK온이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긴 한데 2차 전지 주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이 그냥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런 건 좀 굉장히 의외죠. 오늘 아무 이슈가 없는데 오르는 거, 그렇죠? 오늘 아무 이슈가 없는데 오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섹터가 2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랑 2차 전지가 이 섹터별 상승률 1,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를 보면서 하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NC소프트를 볼게요. 너무 이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오랜만에 13.62%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14년도 10월 달에 12만 2천 원이었거든요. 무려 11년 전에요. 근데 지금 11년 전에 가격을 찍고 왔습니다. 정말 리니지를 믿고 NC소프트를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11년 전부터 보유하셨으면 제자리로 가는 정말 뼈아픈 지금 장면인데 자, NC소프트가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중국이 판호를 내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 사실 중국이 이게 좀 일부러 이러는지 리니지 M인데 리니지 M 다음에 2M도 나왔잖아요. 그게 나온 지 꽤 됐어요. 물론 모바일이 처음 열릴 때 리니지 M이 지금 나와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인기랑 다운로드 상위를. 그런데 중국에서 판호를 이제 내준 거죠. 지금 중국에서 리니지 M의 이름은 천당혈통입니다. 그리고 이 퍼블리셔, 그러니까 거기서 배급해주는 회사는 상하이 샤오밍 타이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가 배급을 해서 거기서 뿌려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리니지 M이 아직도 지금 뭐 저희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유저가 지금 인기가 많고 중국에서는 기다리는 유저가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NC소프트가 14년 전에 11년 전에 주가로 돌아간 이 상황에서 이 외자 판호 하나 발급받았다는 걸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를 응원은 하지만 너무 큰 걸 바라고 혹시 여기다가 모든 거를 물타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원자력이나 의료기기 종목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감도 좀 전달해 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어쨌든 간에 NC소프트, 저도 NC소프트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은 합니다.
그게 모멘텀이 부족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 응원을 담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집행검이라는 절대 권력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NC 리니지 집행검으로 중국 게임판 전령을 집행하라.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스위치는 온. 매일 바뀌고 하루에도 몇 건씩 출렁이는 숫자. 꺼질 틈 없이 움직이고 있죠? 심지어 같은 뉴스에도 통화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는 자본이 향하는 나침반입니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금리가 높은 곳에 자본이 모이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주요국의 금리는 미국 4.25%에서 4.50%, 영국 4.25%, 한국 2.50%, 유럽 2.0%, 일본 0.50%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본은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환율은 통화가 벌이는 줄달리기입니다. 같은 이슈의 발생에도 각 나라 통화의 반응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당기고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아예 줄을 놓아버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이면 달러는 발빠르게 반응에 오르고 엔화는 반응이 뒤처지고 유로는 잠시 관망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줄을 당기더라도 방향도 힘도 제각각. 환율은 이렇게 줄다리기처럼 움직입니다. 세 번째, 국가는 흐름을 설계하는 전략가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때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을 직접 설계하기도 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도하거나 반대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방어에 나서기도 하죠. 그저 지켜보는 참여자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게임의 플레이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높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고 환율은 그 흐름에 따라 통화 가치가 변하며 각국 정부는 수출 경쟁력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 환율에 맞춰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스위치는 온. 환율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화가 교차하고 국가가 반응하는 세계 경제의 교차로인 것이죠.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물가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물가는 안정됐다는데 내 소비는 왜 계속 질주 중인지 현실과 체감 사이의 온도차 3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삼천선을 넘어선 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입니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대비 아웃퍼폼 추세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를 눈치 보기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그렇다면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현재 시간 주가 흐름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그래도 상승 추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는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가량 오르면서 308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0.39%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78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7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요. 일단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기관이 3천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방을 이끌고 있고요. 개인은 사자세에서 팔자세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일단 외국인의 기관의 이 순매수 기조가 눈에 띄고요. 개인이 순매도 기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확인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환율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일단 1,360원대에서 출발했던 환율이 조금은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0.63%가량 하락하면서 1,350원 선 돌아왔습니다. 1,35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특징적인 뉴스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그룹주의 주가가 일제히 튀어 올랐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직과 기업 경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거쳐서 공직 경험을 쌓은 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직 기간 동안 체코 원전 수주 등의 두산에너빌리티의 마케팅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업통상 정책 책임자로서 미국과 관세 협상 등을 이끌게 됩니다. 새 정부가 이처럼 원전 대장주격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장을 산업부의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시장에선 앞으로 원전 쪽의 정책 수혜 기대감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 KB금융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강세에 힘입어서 두산그룹주 주가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장중 크게 올랐다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2.58%가량 오르면서 67,500원 선, 7만 원 선은 내려놨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두산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나왔지만요. 오름폭을 장중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5만 원 선 지나갑니다. 두산로보틱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가량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6,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후에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진행됐죠. 그 가운데 미국에서 또다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제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 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2일에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가졌고 24일부터 26일 3차 실무 기술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또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협상의 본류에 들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내무부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한 여 본부장을 만나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라는 점에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 본부장은 상업성이라던가 여러 기술적인 요인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사전에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아직까지는 가져가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관련 주가 흐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자세한 주가 보시면요. 동양철관이 오늘 17% 넘게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486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넥스틸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14,280원 선 지나갑니다. 세아제강도 오늘 주가 좋습니다. 현재 시간 4% 넘게 오르면서 15만 3,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곧 모든 국가의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여기에 무역 협상이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서한을 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관세 유예 조치는 종료될 것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9일 발효 예정이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연장하고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지금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곳은 영국과 중국뿐입니다. 7월 9일자로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면 한국은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관세 15%를 합쳐서 총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넷째 주에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관세 협상에 대한 정상 간 논의가 이루어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적용 대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일인 7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자동차 부품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업계 의견을 접수받는데요. 지금도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는 관세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 속에 오늘 대형 자동차주들은 혼조 양상을 가져갔었습니다. 현대차 일단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만 원 선 넘어서면서 20만 5,7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아는 약보합권 거래 중입니다. 9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커다란 이슈들이 즐비한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인 관세 유예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이란 사태가 다소 소강 사태로 이제 접어들고 나서 이제 관건은 트럼프 관세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7월 어느덧 됐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 그 상호 관세 유예 연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영국이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관세 대신 쿼터 접근이 가능할지 자동차 품목도 그러할지 사실 철강, 알루미늄 25%는 또 유지해서요. 좀 셈법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를 보면 이제 7월 8일까지 아마 이게 협상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영국하고만 협상이 끝났죠. 근데 이제 7월 8일까지 이제 다른 나라랑은 협상이 나오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일괄적으로 이제 나라별로 일단 관세율을 통보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5%에서 50% 사이고요. 아니면 10%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가 10%를 받을지 다시 원상복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그냥 10% 좀 받은 상태로 또 한두 달 계속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보편관세 10%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주요국에 대해서 다시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또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또 한번 좀 충격을 좀 받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이번 주 내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좀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은 이제 쿼터로 연간 10만 대 정도 이제 1년에 한 10만 대 정도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적용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적용이 돼도 좀 머리가 아픈 게 이제 이걸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지금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미국 비중을 계속 좀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연장을 거듭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되고요. 지금 7월 미국 쪽 실업률 데이터 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용 시장의 급냉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우리 시장도 낙수 효과를 미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쏙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최근에 연준 위원들 특히 이제 굉장히 매파적이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제 이사죠. 이분이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을 원래 좀 찬성하는 그런 좀 매파 중에 매파인데 갑자기 고용 얘기를 꺼내면서 7월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려나 이런 좀 우려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고용이 좀 제일 문제고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 대부분 이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도 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금리가 별로 안 올랐던 이유가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득이 생각보다 지금 늘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지금 확률적으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은 9월이 훨씬 높은데요. 7월 인하는 원래 없었거든요. 전혀 예정에. 근데 7월 인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좀 유독 강한 이유도 이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는 게 미국 경기는 꺾이고 있는데 주가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좀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발표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악화된 상태로 나오면 금리 인하는 7월에 가능하겠지만 증시에는 좀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시장이 전 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시장이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7월 초 발표될 고용 지표가 일단 미국 증시에는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만 이제 AI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번에 좀 일시적인 좀 둔화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 또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언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관건인데 그냥 어느 정도 9월과 12월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게 7월로 조금 더 앞당긴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이사님은 한 9월 정도 바라봐 주시는 거고 그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한 그 금리 인하였을 경우에는 약간 좀 불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이게 물가가 안정화돼서 금리 낮추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지금도 이제 계속 연준 의장한테 막 바보라 그래요. 왜 빨리 당장 안 낮추냐. 주말에 보니까 금리 당장 1%로 낮추래요. 그러니까 지금 4.5에 있는 금리를 1%면 지금 그냥 계속 낮춰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파웰 의장은 굉장히 고집이 세서 지금 전혀 거기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부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9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돌아섰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찬성하는 두 사람이 돌아섰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 저도 9월이 유력하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실업률이 튀어버리면 7월 인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인데 고용지표 데이터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이게 관련주가 뜨건 그리고 지건 굉장히 지금 관심사의 축 하나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BIS라는 곳이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여기에서 약간 뭐랄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그게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또 하나의 분석 이런 부분을 좀 내놓아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통화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약간은 미흡하다 이런 이슈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세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인지 중국도 이쪽에 이제 뛰어들기로 했고 미국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도 이제 시동을 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란은 되게 뜨겁죠.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고가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이제 경고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런 위험성은 당연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하려는 그 미국의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어쨌든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만 통과되면 이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저는 방향성은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왜냐하면 주도해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그걸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주가 급등은 좀 경계해야 된다.
다만 방향성은 여전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이 될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결제를 신용카드로 안 하고 코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그리고 뭐 이 해외에 뭐 내가 송금을 한다거나 그럴 때 되게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회사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내가 은행에 돈이 없어도 일단은 이 빌려서 먼저 카드를 네, 긁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지풀카드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좀 쉽지 않다. 어. 예,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은행이나, 그러니까 코인을 받으려면 내가 달러나 원화를 먼저 내야 돼요. 내고 그걸 이제 예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같은 개념은 맞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신용카드처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결제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거랑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뭐 신용카드를 이제 대체할 거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그래요. 근데 이제 쓰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쓰시겠죠. 이제 코인의 가치를 믿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는 같아요. 좀 이게 확산되는데,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경계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이제 법 제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이제 금융의 기득권이 약간 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잘 보면 은행과 똑같거든요. 네. 예. 은행, 여러분이 돈 내고 이제 은행에 그 예금 계좌 하나 딱 트면 계좌 하나 딱 주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가 조금씩 붙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약간 그런 개념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발행사라든가 이런 쪽은 기존에 없던 권력이 하나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이 방향성, 길게 보는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세? 네. 이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주의 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자세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그런 걸 알려드릴 텐데,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건 뭐 삼성전자 빼고 반도체, 이제 반등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이 밖에 뭐 조선 방산, 기계 이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 강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굉장히, 저는 이제 사실 하이닉스만 간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못 가고 유독 하이닉스 혼자 그냥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놀라운 성과를 좀 내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이번 랠리에 완전히 소외받고 있죠. 네,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다만 어쨌든 지금이 유동성 장세고 반도체 업황은 명백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제일 걱정하는 게 HBM 피크아웃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만, 사실 HBM 피크아웃이 오기 어려운 게, 수요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 느는데 만드는 업체는 딱 세 곳이고요. 근데 이들마저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 안에 100만 개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100만 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만 개 찍고 싶어도 60만 개밖에 못 찍는데요. 왜냐하면 수율이 최대 60%밖에 안 돼요. 너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HBM이 돈 되니까 기존의 다른 반도체도 이제 생산 라인을 이쪽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도 공급 줄죠. DDR4는 단종됐죠. 거기에 HBM은 수요는 좋은데 만든다고 이게 잘 나오는 또 상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계속 부족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되게 위험했던 게 뭐냐면, 돈 진짜 잘 벌 때 팔아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공급을 막 늘려가지고 이게 결국엔 수요가 꺾일 때 공급 과잉으로 무너져요. 근데 이번에 HBM 사이클은 그럴 수가 없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PER이 좀 6배인데 여전히 뭐 저평가돼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좋은 그림 예상하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저는 동참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언젠간 좀 투자를 늘리겠죠. 일부는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릴 텐데, 그런 장비 투자가 그동안 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씩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올랐던 그 소부장, 그 중에서도 장비주들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도 저는 좀 결국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뭐 못 오른 기업들도
지금 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두 차례 좀 반등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중동 리스크 있었을 때 증시를 떠받치는 힘은 정책 수혜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순환매로 막 돈의 흐름들을 느꼈잖아요. 계속 이번에 왜 중요한 상법 개정 통과 이슈도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이번 어떠세요? 주에 아마 이번 주에 통과시키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이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좀 견조해요 보면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데도 어쨌든 시장에 지금 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이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뭐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통과를 할 것인지 물을 탈 것인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아주 최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 전략 하반기에 잘 좀 흡수를 해서 좋은 성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 전반적인 틀 좀 짜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배터리 관련주 많이들 관심 가지실 텐데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바로 여기도 나와 있듯이 LMR 배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터리 두 종류가 있는데 NCM 배터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니켈의 비중이 높아서 비싼 배터리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고 실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 많이도 언급됐던 LFP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 철 인산으로 가격은 저렴해요. NCM 배터리 대비 니켈이 워낙 비싼 거니까 그거보단 그렇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배터리가 최근 부각받고 있으니 바로 그게 LMR 배터리인데 가운데 망간이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한 60 정도인데 이 망간이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다. 플러스 LMR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있는 거고요. 고전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도 괜찮고 좀 저렴하고 안정성까지 높인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배터리이다라고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체리 자동차의 시장을 시원하게 뚫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LMR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강력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 좀 일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딱 10년 전부터 LMR 배터리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7년까지 시범 생산할 거고요. 그리고 28년부터 여기가 LG 엔솔과 GM이 합작 공장이 있거든요. 얼티엄 셀즈라고 여기에 이제 전경, 1공장 전경을 내놨는데 오하이주, 테네시주 중에 한 곳에서 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이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봤을 때
GM의 전기 트럭 요기와 SUV 대형의 차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줄 시장의 캐파를 늘릴 가능성 여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MR 비용과 그리고 안정성이 높인 이 차세대 배터리 앞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잖아요. 다 밀쳐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ESS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지 중저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크게 뛰어넘을 것인지 관건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3월 LMR 이쪽 양극재 기술을 공개했고 올해 양산 기술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LMR 배터리 기술 개발해서 자사의 공장에서 그 물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독립리서치가 있는데 아리스의 거기 좀 참고를 해보니까 LMR 배터리 관련주가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첨보, 원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수혜를 가져갈 것인지 앞서서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2차 전지 배터리의 판도를 바꿀 배터리가 LMR 배터리가 현재 떠오른다는 점 보시고 관련 수혜주,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주의 흐름들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뭐 현물은 아직 사지 않았는데 선물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수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 투자 전략도 저희 마켓나우 위브에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